염라 대왕 앞에 선 두 도령과 처녀. 옛날 어느 섬에 김선비, 이선비, 박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형제를 맺어 가족처럼 살고 있었지요. 그들은 외딴 섬에서 마음 편히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와 박선비에게는 각각 아들 한 명씩이 있고 이선비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지요. 두 아들이 장성하여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도련님들,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할게요. 박도령은 낭자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확실하게 밝혔지요. 장원 급제는 내가 할 테니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김도령도 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밝혔지요. 아니요, 내가 할 테니 두고 보시오. 저는 어느 분이 장원 급제를 하시든 진심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분 모두 무사히 과거를 보시고 돌아오십시오. 김선비와 박선비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들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아버지인 이선비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도령과 박도령은 부모님과 낭자에게 꼭 장원 급제를 하여 돌아가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과거길에 올랐지요. 배를 타고 섬을 떠나온 김도령과 박도령은 같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둘은 쉽게 잠이 들 수 없었지요. 만약 저 녀석이 장원급제를 하고 내가 낙방을 한다면 저 녀석이 낭자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안 돼. 그럴 순 없어. 김도령은 박도령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살며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 섬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김도령은 한참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배를 빌려 외딴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낭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지요. 잠들었던 낭자가 깜짝 놀라 소리치려 했습니다. 김도령은 얼른 낭자의 입을 막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나요, 낭자. 아니, 김도령께서 어쩐 일입니까? 낭자, 아무래도 나는 낭자와 부부의 연을 맺고 가야 마음이 놓이겠소. 바싹 애가 탄 김도령이 낭자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낭자, 어차피 우리는 부부가 될 것이 아니오. 계속 이러시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저는 두 분 중 장원 급제하는 분에게 혼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김도령은 낭자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였습니다. 한편 박도령은 잠깐 잠에서 깨어보니 옆자리에 누웠던 김도령이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습니다. 박도령이 한급히 배를 빌려 섬으로 노를 저어 가보았지요. 박도령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 낭자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낭자의 방을 엿보던 박도령은 몸을 덜덜 떨었지요. 아니, 저것들이? 박도령은 분노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다 틀렸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분노에 휩싸인 박도령은 낭자의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온 집 안으로 번졌지요. 그리고 박도령 자신도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김도령과 박도령 그리고 낭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염라 대왕 앞에 서게 되었지요. 너는 어찌하여 두 도령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이냐? 염라대왕이 낭자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두 도령을 똑같이 사모하고 있었을 뿐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염라대왕은 김도령과 박도령을 향해 엄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서로를 죽이고 죽고 하였느냐? 저는 오직 낭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소인도 역시 그러합니다. 너희들은 때를 기다리지 못한 죄가 크다. 박도령 너는 용이 되어 굴 속에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고 죄를 뉘우치거라. 김도령 너는 황소가 되어 풀밭에서 풀만 먹으며 죄를 뉘우치거라. 그러면 그동안의 행위를 보고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 낭자의 짝이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김도령과 박도령은 비장한 결심으로 염라대왕의 명을 지켰지요. 그런데 99일이 되는 날 박도령이 또다시 욕심을 내었습니다. 오늘만 참으면 둘 다 사람으로 환생할 텐데 누가 낭자를 차지하게 될 것이지? 나는 저 녀석에게 낭자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용이 된 박도령은 날쌔게 날아가 꼬리로 황소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한순간 황소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나더니 황소의 목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를 본 염라대왕이 분노하여 여의주를 던졌습니다. 이런 고얀 놈, 결국 때를 기다리지 못했구나. 저놈의 머리도 떨어뜨려라. 두 도령은 또다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한 낭자는 슬피 울며 괴로워하였지요. 낭자는 듣거라. 너에겐 죄가 없으니 네가 살던 섬으로 돌아가 천명대로 살도록 하여라. 영남면 우천리에는 용이 남긴 자국 있는 용바위 굴이 있고 황소의 머리가 떨어진 우두 마을이 있으며 처녀로 늙어 죽은 낭자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 외딴 섬을 낭도라 불렀다고 합니다. 대식가 소천국. 아주 오랜 옛날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백주도라는 여신이 제주에서 솟아난 소천국을 찾아왔습니다. 소천국님, 아무리 찾아보아도 서울에는 내 배필이 없어 당신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어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여 백주도와 소천국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송당에서 살았는데 아들 7을 낳고 8째는 뱃속에 있었습니다. 소천국은 사냥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들들이 자라면서 하도 많이 먹어대자 소천국 부부는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백주도가 남편 소천국에게 말하였지요. 여보,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을 다 굶기게 생겼어요.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게 어때요? 그럼 농사를 짓도록 합시다. 백주도와 소천국 부부는 야산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논에는 모를 심고 밭에는 감자와 옥수수도 심었지요. 그러나 농사를 지어도 집안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천국은 배가 어찌나 크던지 국 9동이, 밥 9동이를 한꺼번에 먹어치웠지요. 그렇게 먹고서도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찾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소천국은 밭을 갈다가
배가 너무 고파 그만 밥 갈던 소를 잡아먹어 버렸지요.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배가 고파 참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소가 없으니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소천국과 백주도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국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로 소천국은 집을 나와 한라산 500장군 500서의 딸을 첩으로 삼게 되었지요. 소천국은 첩과 함께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주도는 아들 7 형제를 먹여 살리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백주도는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막내로 태어난 아이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백주도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홀로 키웠지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돈을 벌러 가셨단다. 그런데 왜 아직 안 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실 거야. 처음에는 거짓말로 얼버무렸지만 커가면서 자꾸만 아버지가 왜 아직 안 오냐고 물어대는 바람에 백주도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소천국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지요. 막내 아들은 그 길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천국은 자기를 꼭 닮은 막내 아들을 보자 기분이 좋아서 아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막내는 무릎에 앉아 어리광을 부리느라고 주먹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치면서 수염을 한 가닥 뽑았지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네 어미가 그따위로 가르치더냐? 소천국은 막내 아들을 돌함에 넣어 바다에 띄워버렸습니다. 막내 아들의 실은 도람은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동해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렸지요. 어느 날 용왕국을 지키던 파수꾼이 보니 낯선 도람이 산호수 가지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지요. 돌함을 열어보니 잘생긴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이 소년을 용왕국 궁전으로 데리고 갔지요. 소년을 본 용왕은 막내의 인물과 풍채에 감탄하여 공주와 혼인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사위가 하도 음식을 많이 먹어 용왕국의 재정이 바닥이 날 지경이었지요. 생각다 못한 용왕은 할 수 없이 딸과 사위를 돌함에 넣어 다시 바다에 띄어보냈습니다. 도람은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천자국에 닿았지요. 덩치 좋은 소천국의 막내 아들을 본 강남 천자국의 왕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소천국의 아들은 끼니마다 장정 200이 먹을 밥을 혼자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 무렵 천자국에서는 난이 일어났지요. 아무도 난을 평정하지 못하자 천자국의 왕은 소천국의 막내 아들을 보냈습니다. 소천국의 아들은 3달 열흘 만에 난을 평정하고 큰 공을 세우게 되었지요.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쌀 1000석과 말 1000마리를 상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군사 3000명도 내주었지요. 소천국의 막내 아들은 이들을 이끌고 제주도로 돌아와 우도의 종달리로 향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아버지 소천국과 어머니 백주도는 기겁을 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바다에 갖다 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겁이 났던 것이었지요. 허겁지겁 달아나던 소천국과 백주도는 도망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죽어 소천국은 아랫송당의 신이 되고 백주도는 윗송당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 형제들은 각각 헤어져 마을로 내려가 그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막내 아들은 아내인 용왕국 공주와 함께 한라산 수호신이 되었고 지금도 제주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턱이 없는 탈. 옛날 안동에 허도령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도령은 아주 미남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처녀들은 모두 허도령을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허도령의 꿈에 마을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듣거라.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탈을 만들거라. 그러나 탈을 모두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허도령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탈을 만들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문에 솔가지와 숯을 엮어 금줄을 쳐 놓았습니다. 금줄은 부정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문 앞에다 치는 줄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뜻이었지요. 예전엔 남의 집에 금줄이 쳐져 있으면 사람들은 함부로 그 집에 드나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허도령은 방 안에만 들어앉아 열심히 탈을 만들기 시작하였지요. 허도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탈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탈을 만들어 이제 마지막 탈인 이메탈만 만들면 끝이었지요. 허도령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이메탈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의 한 처녀가 허도령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허도령의 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지요. 그런데 그런 허도령이 며칠째 보이지 않자 처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허도령이 어디 가셨지? 혹시 아파 누워있는 건 아니겠지? 어느 날 밤 처녀는 살며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허도령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허도령의 집으로 들어서는데 대문 위에 금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처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앞을 서성였지요. 처녀는 허도령이 보고 싶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굳게 닫힌 허도령의 집 대문을 밀었지요. 스르르 대문이 열렸습니다. 처녀는 금줄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쑥 들어섰지요. 다른 방의 불은 다 꺼져 있는데 허도령의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살금살금 허도령의 방 앞으로 다가가서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방 안을 엿보았지요. 열심히 탈을 만들고 있는 허도령이 보였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진지하였지요. 도련님, 처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도령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탈을 만들고 있던 허도령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도령과 처녀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허도령은 그만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그의 손에는 마지막으로 만들고 있던 이메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메탈의 턱을 만들려다 변을 당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메탈은 턱이 없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에 두 며느리. 안동에 사는 권진사는 살림이 넉넉하고 성격이 매우 엄하여 집 안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었지요. 자식이라고는 외아들 하나뿐이었지만 며느리가 질투가 많아 다루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엄격한 시아버지 때문에 감히 성격을 부리지 못하였습니다. 권 씨는 화가 나면 종들을 죽도록 때리거나 피를 보고야 그만두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청의 자리를 펴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지요. 아들의 처갓집은 이웃 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생은 장인을 만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 주막에 들어가 소나기를 피하고 있었지요. 주막에 들어가 보니 한 젊은이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구간에 말 대여섯 필이 매여 있고 남녀 종들이 붐비는 것으로 보아 귀한 부인을 모셔가는 행차 같았지요. 젊은이는 권생을 보자 반색하며 인사를 나눈 뒤 술을 권하였습니다. 술은 독한 술이었지요. 젊은이가 성씨며 거주를 묻자 권생은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먼저 온 젊은이는 그저 자기 성만 말할 뿐 어디에 사는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취하도록 마셨지요. 권생이 먼저 취하여 나자빠졌습니다. 그는 밤이 깊은 뒤에야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젊은이는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웬 집의 안방에 누워있는데 곁에는 소복 단장을 한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예쁘장한 모습만 보아도 천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권생은 깜짝 놀라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곳에 누워있습니까?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물어도 끝내 여인은 입을 열지 않다가 한 시경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저는 서울 안에서는 한다 하는 명문가의 딸이옵니다. 14살에 시집을 갔다가 15세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었지요. 부친은 일찍 세상을 뜨신 관계로 오라비가 집안의 우더른인 셈이지요. 그런데 워낙 성미가 유다른 분이라 시속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젊은 몸으로 혼자 사는 것을 가엾이 여겨 예의를 갖추어 다른 데로 시집 보내려 하니 친척들이 시비가 있었지요. 가문을 욕되게 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엄한 질책을 받자 오라비는 할 수 없어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길로 가마를 구하여 저를 태우고 문을 나서 정처 없이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오라비의 생각은 적당한 남자를 만나면 저의 일생을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댁이 취한 틈을 타서 여기 안방에 업어다 눕혀놓게 하였으니 저희 오라비는 틀림없이 멀리 갔을 것입니다. 여인은 곁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속에 500냥의 은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먹고 입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생은 여인의 말이 하도 놀라워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젊은이와 그 많던 인마가 모두 어디 갔는지 없고
어린 여종 둘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권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부친이 시퍼렇게 앉아 있는데 제 멋대로 딴 여인을 집 안에 데리고 가면 큰 야단이 날 것이 틀림없었지요. 게다가 질투 많은 아내와 서로 의가 맞지 않을 터이니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뻔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연분을 맺게 된 것이 골칫거리로만 여겨졌지요. 아침이 되자 권생은 여종을 시켜 문을 단단히 지키게 하고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집에 부친을 모시고 있는 몸이라 돌아가 사유를 알리고 데려가도록 할 터이니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권생은 꽤가 많은 친구의 집을 찾아가 사실대로 말한 다음 방도를 물었습니다. 친구가 말하였지요. 정말 어려운 일이군. 좋은 꾀랄 것은 못 되지만 한 가지 생각이 있네. 자네가 집에 돌아간 다음 며칠 있다 내가 술자리를 벌여놓고 자네를 청하겠네. 자네는 다음 날 또 술을 마련해 놓고 나를 청하게. 그러면 내게 할 도리가 있네. 권생은 그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친구가 심부름꾼을 보내어 권생을 간곡히 청하였지요. 권생은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권생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어제 친구가 술을 받아다 놓고 저를 청하였으니 아무래도 인사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승낙하자 권생은 술자리를 벌여놓고 마을 안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권생의 친구들이 모여 먼저 아버지에게 우르르 몰려가 절을 하자 아버지가 젊은이들을 나무랐지요. 젊은 사람들이 술 내기를 하면서도 이 늙은이를 한 번도 청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냐? 어르신께서 윗자리에 앉아 계시면 젊은 것들이 앉거나 눕거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게다가 어르신은 본래 성품이 엄하신지라 잠시 우리가 와서 배웁는 것조차 탈을 잡힐까봐 매우 조심하는 터이니 어떻게 하루 종일 술자리에 어르신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르신께서 섞이면 그야말로 살풍경이 될 것입니다. 권생의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였지요. 술자리에 무슨 늙고 젊은 나이 차례를 가리겠느냐. 오늘은 거추장스러운 예의는 걷어치우고 종일토록 즐겨보거라. 자네들이 아무리 내게 신뢰를 한다고 해도 자네들을 탓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껏 즐기다 가게. 이 늙은 것의 쓸쓸한 마음이 좀 풀리도록 말일세. 젊은이들은 얼씨구나 좋구나 하며 나이 차례를 따지지 않고 마구 뒤섞여 앉아 술을 들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을 때 꽤가 많은 친구가 나서더니 말하였지요. 저희들이 기이한 옛말 한마디를 하여 술 맛을 돋울까 하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게. 그 친구는 권생이 주점에서 여인과 만난 일을 옛 이야기로 구수하게 엮어대었지요. 그러자 권 씨는 말끝마다 신기해하며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연분이로구나. 만약 어르신께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 절세 미인이 옆에 있으면 그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물리치시겠습니까? 집으로 데려오겠습니까? 내버리겠습니까? 사내 자식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으면 어찌 헛되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밤을 같이 하였으면 데려와야지 어찌 내버리는 못된 짓을 하겠느냐? 그가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간 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속은 것이니 탓할 일이 아니지.
게다가 젊은 사람이 예쁜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인에게 딴 마음을 품었다면 박대하지는 말아야지.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옛말이 아니라 바로 아드님이 며칠 전 당한 일이옵니다. 어르신께서 이미 사리로 보아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잘라 말씀을 하셨으니 아드님은 죄책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그 말을 듣자 말이 없다가 이어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하였지요. 자네들은 어서 돌아가게. 내 할 일이 있네. 하고 젊은이들을 내몰았습니다. 뒤이어 권 씨가 호통하였지요. 빨리 대청에 자리를 깔지 못할까? 그러자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었지요. 권 씨는 자리 위에 올라앉아 또 호령하였습니다. 어서 작두를 가져오너라. 아들을 잡아 내려다 작두판 위에 엎어 놓아라. 종들은 권생을 잡아다 작두판 위에 목을 늘여놓았습니다. 권 씨는 아들에게 욕을 퍼부었지요. 이런 망할 놈 같으니라고. 아직 어린 것이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첩을 얻었단 말이냐. 네가 한 짓은 집안을 망하게 한 짓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목을 잘라 뒷날의 걱정을 없애는 편이 낫겠다. 권 씨는 다짜고짜 종들에게 빨리 작두로 아들의 목을 자르라고 호령하였지요. 그러자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권 씨의 아내와 며느리가 마루 아래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저 녀석의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어찌 눈앞에서 외아들의 목을 자른단 말이오. 울며 불며 살려주기를 애걸하니 권 씨는 더욱 노발대발하여 물러가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권 씨의 아내가 겁이나 피해버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기는 하였습니다만 아버님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 아닙니까? 아버님은 어찌 대를 끊으려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못된 자식 때문에 집안이 망하면 선대까지 누를 끼치게 되는 법이니라. 차라리 내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남의 자식을 얻어다 기르는 것이 낫겠다. 권 씨는 빨리 머리를 잘라버리라고 호령하였지요. 종들은 입으로는 내내 하였지만 차마 작두를 밟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쯤 되자 며느리는 더욱 울며 불며 빌었지요. 이 녀석이 집안을 망칠 짓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으로 제멋대로 첩을 얻은 것이 그 망조의 하나이고 네가 본래 질투가 많은 여자라 그 여인과 서로 의가 맞지 않을 터이니 그럼 집안이 날로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 망조가 두 번째다. 이런 망할 놈은 미리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제가 이런 광경을 보고서야 어찌 투기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그 여인과 한 집안에서 살며 조금도 불화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가 지금에야 급해 입에 발린 말을 하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비슷한 일이라도 있으면 하늘이 저를 죽여 마땅할 것입니다. 네가 내 생전에는 혹 그럴지도 모르겠다만 내가 죽은 뒤에는 다시 못된 성미를 드러낼 것이다. 그땐 내가 이미 죽은 뒤고 저 녀석은 너를 다루지 못할 터이니 집안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만약 조금이라도 못된 마음을 먹게 되면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버님 앞에서 맹세코 다짐하옵니다. 정녕 그렇다면 네 맹세를 글로 써두거라. 며느리는 맹세를 어기면 짐승이라 썼습니다. 그러고는 만약 맹세를 어기는 일이 있으면 제 부모님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도 아버님께서 믿어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 씨는 그제야 아들을 용서해주고 그 길로 우두머리 하인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마를 가지고 주막에 가 서방님 작은 댁을 모셔오너라. 하인은 여인을 데려왔지요. 여인은 시아버지에게 절을 하여 뵙고 권생의 아내에게도 인사를 하였습니다. 여인은 권생의 아내와 같이 살게 되었지요. 아내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늙을 때까지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독하기로 소문이 난 시어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지독했는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이번에 들어온 며느리도 며칠 못 견디고 쫓겨났다며? 도대체 몇 번째야? 그러게 누가 무서워서 시집을 오겠어?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부모 없이 먼 친척 집에서 자란 처녀가 있었지요. 어느 날 이 처녀는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해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를 걱정하였지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정성껏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이번만큼은 며느리가 도망가는 것을 막아야겠어.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절대로 색시가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아들은 이를 악물었지요. 오라버니, 저도 이번에 들어오는 올케가 마지막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쫓겨나는 것을 막아야 해요.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구들은 이번 며느리만큼은 쫓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심하였지요.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중요한 살림살이와 쌀이 있는 뒤주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에게 내주어야 하는 열쇠였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열쇠를 손에 꼭 움켜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열쇠를 달라는 말을 못하였지요. 이번 며느리는 어찌나 성품이 곱고 부지런한지 여기저기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기만 하면 잔소리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이 모두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있었지요. 얘야, 설거지가 이게 뭐냐? 깨끗이 닦으라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빨래는 했느냐? 물은 길어왔고 도대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구나. 시어머니는 쉬지 않고 며느리를 야단쳤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팔뚝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이고 팔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이네.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나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팔을 빼보려고 했지만 젊은 며느리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오면 너는 쫓겨날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지요.
저녁 무렵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영감, 글쎄 며느리가 나를 마구 때렸다오. 이것 봐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팔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당신을 때렸단 말이오? 그랬다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째려보았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를 때리겠어요? 당신이 때렸으면 때렸지.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소. 식구들은 시어머니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빨래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불 빨래는 다 한 것이야? 깨끗이 빨거라. 시어머니는 또다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지요. 그때 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의 팔뚝을 뒤로 비틀면서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저번에도 맛을 보셨지요? 제가 도대체 몇 번째 며느리입니까? 쫓아낸 며느리 수만큼 맞아보십시오. 며느리는 철썩철썩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하고 분하여 참을 수가 없었지요. 얘야, 네 안 사람이 오늘도 나를 때렸단다. 여길 좀 보거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번에도 며느리를 내쫓고 싶으세요? 아니, 뭐야? 넌 나를 믿지 않는 게냐?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쫓아낼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때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식구들은 며느리를 애처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억울해. 시어머니는 방바닥을 치며 엉엉 울었지요. 마침내 시어머니는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점쟁이가 말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몸에 귀신이 들어가 병이 난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 환자를 때리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머니의 병이 낫는다 말이지요. 점쟁이가 돌아간 다음 식구들은 어머니 방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 누워 있었지요. 며느리가 복숭아 나무 가지로 시어머니를 때렸지요. 아이고, 사람 죽네. 사람 죽어. 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려 해도 딸들과 남편이 못 나가게 붙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녹초가 되었지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밥을 하다가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지요. 어머니, 이제 정신이 좀 드셔요. 어머니 언제까지 며느리를 내쫓기만 하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을 아시지요? 저는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려고 무섭다는 소문을 듣고도 시집을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어요. 얘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러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런 꾀를 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프셨지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우리 앞으로는 재미있게 살아보자꾸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울음을 터뜨렸지요. 얘야, 이걸 바꿔라. 뒤주 열쇠이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위해 주며
재미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어린 상주와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부잣집에서 죽도록 일해주고 논 한 떼기를 얻었지요. 그런데 논 한 떼기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농부는 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장사를 해보라고 하였지요. 마침내 농부는 마음을 크게 먹고 논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비싸게 쳐주는 거야. 논을 산 사람은 생색을 내면서 돈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돈을 받아들고 무명을 사러 갔습니다. 좀 더 싸고 더 좋은 무명을 얻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저물어 가까운 주막에서 하루 묵기로 하였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데 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지요. 농부는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돈이 없어 오도 가도 못한다는군요. 저 방 안에 저 아이의 죽은 부친이 있다는데 이것 참.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어린 상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부도 사람들 틈을 뚫고 나가 어린 상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15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상주가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어린 상주가 불쌍해 보였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 버렸지요. 주모, 방 하나 주시오. 농부는 주모가 내준 방 안에 들어누웠습니다. 주모가 가져다 준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나니 밖에서 떨고 있는 상주가 생각났습니다. 거참 어린 나이에 안 됐구나. 농부는 상주를 불러 밥이나 한 끼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모를 불러 따뜻한 밥과 함께 상주를 불러 달라고 하였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어린 상주는 파래진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자, 앉아서 이 국밥 한 그릇 드시게. 농부는 상주 앞으로 상을 밀어주었습니다. 순간 상주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감사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렇게 누워 계신데 제가 어찌? 어린 상주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얼른 황천길로 가야지. 농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주머니 속에 든 돈을 만져보았습니다. 주모, 한양까지 갈 여비가 어떻게 돼요? 상여와 상여군까지 함께 보내자면 말이오. 농부의 말에 주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대기 보내주시려고요? 아, 글쎄, 얼마냐니까. 주모가 말한 액수는 농부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와 같았습니다. 농부는 몇 년 동안이나 고생하여 힘들게 마련한 돈인데 이렇게 다 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린 상주가 너무 안 돼 보여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지요. 여보게, 자네가 이 국밥을 다 먹는다면 내가 여비를 구워주지. 어린 상주는 돈을 구워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밥을 먹어 치웠지요. 명심하게 이것은 내가 구워주는 것이야. 나는 전라도 학 마을에 사는 정씨라고 하네. 농부는 종이에다 집 주소를 적어준 다음에 상주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린 상주는 정씨에게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상주는 사람을 사서 상제를 태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농부는 손을 흔들며 자신이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몇 년 후 고향으로 돌아온 농부는 가진 재산이 없어 남의 집 품팔이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논에서 허리가 휘어져라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봐 정씨, 누가 자네를 찾는구먼.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논 두렁으로 가보았지요. 가마에 어떤 젊은이가 타고 있는데 척 보니 양반집 사람이었습니다. 가마꾼이 6이나 있고 말도 있었지요. 뉘신데 저를 찾습니까? 저는 단양에 새로 부임한 군수요. 농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전라도 학마을에 사는 정씨가 맞소? 그렇습니다. 제가 정씨가 맞습니다마는. 정씨가 머리를 조아리자 젊은 군수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군수가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정씨가 맞절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젊은 군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군수의 얼굴을 뜯어보았지요. 그때 어르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불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군수의 말에 정씨는 그제서야 알아보고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그 어린 상주가 이렇게 자라 군수가 되었구나. 어르신, 이제야 찾아뵙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젊은 군수는 가마 속에 넣어온 돈 주머니를 꺼내들었습니다. 전에 빌렸던 돈입니다. 그런데 정씨는 돈 받기를 사양하였지요.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 나는 이대로가 편하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제가 군수로 일하게 되면서 어르신께 드리려고 모아온 돈입니다. 이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젊은 군수는 한사코 마다하는 정씨에게 돈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정씨는 그 돈으로 논과 밭을 사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 똑같이 나누어 가졌지요. 젊은 군수는 그 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씨를 찾아와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이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